정신건강론을 수강하는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13주차 비대면 수업 1강 시간입니다. 제14장 자살과 정신건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주차 3강 시간에 제14장 제2절 자살의 현황까지 학습하였습니다. 13주차 1강 시간은 제3절 자살의 원인부터 학습하도록 합니다. 제3절 자살의 원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유전 및 생물학적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살의 유전적 요인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족 내에 자살한 사람이 존재할 때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51쌍의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둘 다 자살한 경우는 9쌍, 그리고 한 사람만 자살한 경우는 한 쌍이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살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자살의 유전성이 일부 인정되며 중추신경 세로토닌 결핍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 자살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살펴봅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 성적 비관, 학교폭력, 불우한 가정환경 및 가족 갈등 등 내면적 갈등이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소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소비 향락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일시적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족 구조가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어 사회적 지지체계의 약화, 급속한 사회성장 발전과 빈부의 격차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등 사회의 변화가 자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 3번 심리적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본 자살은 심각한 상실감과 관련이 되고 자신을 향한 공격성의 결과가 자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살자의 심리적 특성은 고통이나 좌절 또는 자존심 손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도피적 심리 상태 및 애정 결핍 상태에서의 공격성과 주의를 끌기 위한 호소 또는 자살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독과 소외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희구하는 심리적 욕구를 가지지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살자는 타인에 대한 충동적 적대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죽은 존재와의 상상적 재결합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에서 자살이 유발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살자의 심리 특성은 충동적이고 편집성이 강하며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내성적 성격과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4절 자살의 병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죽고 싶다 혹은
죽음을 떠올리는 행위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어떠한 심리사회적 이유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편적 관점에서는 자살에는 특정 대상이 있을 수 없고 보통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리의 한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부영 교수의 견해는 외국의 경우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의 95%가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우울증 80%, 조현병 10%, 치매나 선망 5%, 알코올 중독의 경우가 25%라는 통계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듯이 자살은 정신질환과 직접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부영은 우울증에서는 발병 초기와 회복기에 자살 기도가 많고 중장년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신 남자의 경우에 많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울증적인 증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환자들도 자살에 의한 의도나 시도가 적어지지만 우울증적 증세에서 회복될 시점에 이르면 정신질환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절망감,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은 우울증보다 적지만 상당수가 자살로 사망하며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 그 자체 등도 음성적인 자살 기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5절 자살 사정과 위기 개입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가로 1번 자살의 사정. 자살 사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살의 계획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고 자살의 위험성 정도를 정확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의 정도를 사정하기 위해서 치명성, 용이성, 그리고 구체성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자살의 과정이 대개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행동의 순서로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첫째, 치명성을 알아보면 치명적인 방법은 의료적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총이나 칼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뛰어내리는 것, 혹은 목을 매달거나 기차 또는 자동차에 뛰어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둘째, 용이성으로 자살 수단이 용이하면 자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기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 소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성입니다. 자살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래서 얼마나 계획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 2번 자살 위기 개입에 관하여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관계 확립과 접촉의 유지 및 정보 수집입니다. 1단계의 당면 목표는 자살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초점적
문제의 파악과 명료화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와 2차적인 문제를 구별하여서 인식하고 그 순서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3단계, 자살 잠재성의 사정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가까운 장래에 스스로 죽을 가능성의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4단계,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의 사정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로서 치료 계획의 설정과 자원의 동원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살 상태 평가 및 클라이언트 자신과 자원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살 위험이 높고 통제하기 힘들면 즉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로 3번, 자살 상담의 실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초기 자살 위험도 평가 및 사례 관리 중 자살 위험도 평가를 살펴봅니다. 사례 관리자가 추후 치료 및 개입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살의 경우 전체적인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자살은 다수의 잠재인자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어떠한 도구로 객관적으로 자살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이란 자살 사고의 빈도, 종교적 가치 등이며, 임상적 요인은 이전의 자살력과 무망감은 자살 시도 후의 사망의 가장 큰 예측인자입니다. 이어서 대인관계적 요인이란 사회적 지지 및 감정적 지지 기반 존재 여부 등입니다. 또한 인구학적 요인, 65세 이상 남성에서의 자살률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적 요인에 관하여 초기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자살 위험도는 사례 관리 중에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자살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을 평가하고 현재 자살 시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살 의도, 즉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준비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 생각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과 사례 관리자의 불안 또는 안일한 태도 모두가 자살 의도 파악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자살 시도자와의 면담을 살펴봅니다. 자살 시도자와의 면담 시에 사례 관리자는 공감적이고 부드러운 태도,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와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는 분위기의 전달, 자살 시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관심,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태도, 보호자의 자살에 대한 반응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그러한 것 등의 태도가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면담을 하게 되면 다른 기술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면담 시 바람직한 태도. 앞서 학습했지만 공감적이고 부드러운 태도,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는 분위기의 전달,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태도,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자살에 대한 반응을 경청하는 이러한 것 등이 면담 시에 바람직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태도로서 알아보면 재촉하는 듯한 질문, 신문하듯한 질문, 고통을 축소시키는 것, 자살사고 또는 자살 행동의 심각성을 악화시키는 것, 그리고 성급하게 안심시키는 것 등은 자살 시도자의 면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가 되겠습니다. 제6절 자살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으로 치료의 원칙은 자살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여 정신요법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살 충동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실행계획 수립 중 혹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은 고위험도에 있으므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됩니다. 응급 상황 시에 입원 치료를 권장하고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치료를 할 경우에는 환자들의 자살 위험도를 사정하고 평가하며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살에 대한 조기 경고 징후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즉시적 위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살에 대한 예방을 살펴보면 이전 자살을 시도한 경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와 가족들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살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 시도는 대개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24시간 가까이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화나는 일, 우울하게 만드는 일, 죽고 싶은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살 기도에 대비하여 자살 기도 후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가족들이 배워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자살예방센터나 생명의 전화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대상에게 한국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통해서 자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과 관련한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살에 대한 논의는 자살을 유발한다. 아닙니다. 감정이입적으로 경청하는 사람과 자살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더욱 안도감을 줄 것이며 통제력을 되찾을 시간을 갖게 합니다. 둘째, 자살한다고 위협하는 클라이언트는 자살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살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자살한다고 위협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타인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자살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아닙니다. 자살했거나
자살 시도를 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는 자살에 대한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자살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아닙니다. 자살했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람 중에 소수만이 정신병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울, 외로움, 절망감, 무력감으로 고통받고 충격받고 낙담하거나 실현당한 정상적인 사람들로서 일부는 고통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자살은 세대 간 전이 되는 유전적 경향이 있다. 아닙니다.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살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기 파괴적 경향은 학습되거나 상황적이며 우울증과 같은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계속 자살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협을 극복하여 적절한 반응과 통제를 배우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살 위험이 없다. 아닙니다.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감정 기복이 있는 때로 심각한 우울을 경험한 이후에 기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즉, 위험한 시기는 우울 기간이나 자살 시도 이후의 기분 상승기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살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관대해지거나 자신의 소유물을 나눠주는 것은 회복의 징후이다. 아닙니다. 자살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살 계획을 확고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자살은 항상 충동적으로 행해진다. 아닙니다. 자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충동적으로 시행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치밀한 계획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살과 관련한 잘못된 믿음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자살의 정의와 종류. 자살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며 해마다 급격하게 자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리켐의 정리에 따라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 등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자살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이며 자살의 원인별 통계에서는 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질병과 가정의 문제 등이 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 및 생물학적 원인,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살의 사정과 위기 개업으로 자살의 사정은 치명성, 용이성, 구체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살 위기 개입과 자살 상담을 통한 자살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와 예방으로 자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4장 자살과 정신건강을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